자, 노베르트 엘리아스라는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랑스 포스트 모던 그러면 뭐 알투세, 후코, 부르드에, 뭐 락강, 드레즈 요런 정도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후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노베르트 엘리아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엘리아스가 썼던 이 문명어 과정이라는 책이 사실은 후코나 부르드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책이에요. 이게 대단히 유명한 책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엘리아스는 독일 사람이고 영국에 이제 나치 시대 때 연구했던 사람이고, 뭐 영국의 망명해서 거기서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1960년대 초반인가 부르드웨인가 후코가 이 엘리아스를 파리 한번 불러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실은 이 문명어 과정이라는 책이 프랑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후코가 얘기하는 그 어떤 육체의 변화, 감시와 처벌에서 육체의 변화, 이런 변화들, 이 논의들은, 또 브루드웨이가 얘기하는 아비투스 이런 개념들은 내가 보기에는 엘리아스한테 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후코나 브루드웨이를 조금 이해하려면 엘리아스를 조금 그 보고 가는 게 편하고, 또 엘리아스 자체가 또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있어요. 역사 연구에 있어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좀 볼까 합니다. 이제 이 책은 1권과 2권으로, 번역의 1권과 2권으로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고, 1권의 주로 내용이 뭐냐면, 뭐 앞에 이제 1장에 대해 이렇게 쭉 무슨 뭐 시빌리 때 문명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변해 오는 걸 얘기하다가, 여기 목차를 보면 금방 알아요. 여기 이제 1부에서는 그런 문명과 문화의 개념 차이가 어떤 거냐 그런 얘기를 좀 하다가, 2부에서부터는 인간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아주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그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걸 소위 이제 미시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4장부터 나오는데, 식사 중의 행동, 5장이 생리적인 욕구의 태도의 변화, 6장이 코를 푸는 행위, 7장이 침 뱉는 행위, 8장이 침실에서 행동, 9장이 이성관계에 대한 사고의 변화, 10장이 공공력의 변화, 그 다음 11장이 기사의 생활 풍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이 변했는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고, 또 근대에서 현대 19세기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뭐냐면 국가 권력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거시적인 거죠. 이 일본은 미시적인 거라면 이건 굉장히 거시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시와 거시를 종합했다고 해서 이 소위 엘리아스의 역사 방법론을 구성주의적 방법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후코나 브루드웨이의 역사학 방법론 혹은 브루드웨이의 사회학도 다 구성주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주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미시와 거시를 종합적으로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역사라는 게 국가사를 연구하면 어떻게 돼? 국가의 뭐 왕조의 변화,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 아니면 그전에는 왕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경제사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뭐 중세 봉건에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시사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브로델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사람들이 빵을 어떻게 먹고 옷을 어떻게 먹고 이런 거 연구하는, 소위 이제 아난학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난학파, 프랑스에선. 그 아난학파에 어떻게 보면 전신 내지는 뭐 하여튼 비슷한 종류의 어떤 역사 흐름이 바로 이 엘리아스가 얘기하는 문명화 과정이고, 이 문명화 과정은 프랑스의 사회학이나 역사 방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더 보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문제, 쉬워요. 특히 1권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세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그거리고 막 소리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오면 이 주인이 식탁 앞에서 무슨 뭐 양이나 무슨 사슴 같은 거, 토끼 같은 걸 잡으면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냥 그 바베큐 하는 거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칼로 이렇게 잘라서 그냥 손님한테 칼로 이렇게 그 접시에 이렇게 이제 줬다는 거예요. 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가 이제 왜라는 표현이 아니죠.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밥을 안 먹고 부엌에서 요리를 해오고, 그 다음에 손으로 집어먹지 않고 포크로 찍어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응?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몰라. 그러나 하여튼 시대를 구분해 보니까, 문헌을 보니까 식사에 그런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응?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또 하나 봅시다. 인간의 몸에 대한 저기 보면 수치심과 관련된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목욕탕 갈 때 그냥 다 벗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중세 때인가 무슨 그리스 시대 때 무슨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부력을 발견했다는 뭐 유명. 그래서 뭐 너무 좋아가지고 빨가벗은 채로
마을을 뛰어다녔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리스 때인가 뭐 로마 시대 때인가. 그 얘기는 뭐냐면 집에서 목욕탕 갈 때 대충 다 사람들이 그냥 팬티만 입고 갔다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그 왜 로마 시대 때 영화 그 사극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부잣집 그 마님이 옷을 남자들 하인들이 입고 여자들 하인이 있는데 옷 벗고 그냥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이는 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근대에 들어오면 적어도 이 엘리아스의 시티키고 보면 17세기 전후로 사람들이 목욕하는 것도 남한테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잠옷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잠옷. 옷을 입고 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뭐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예절이 생기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수치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치심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격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뻑하면 죽였어. 그 남자들이 왜 그 악수하지 않습니까? 그 악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칼 대신 네 손을 잡는다니까 난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예전에는 조금 길 가다가 툭 해서 시비 걸리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칼싸움하고 한 놈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총 쓰는 시대가 왔어도 뭐 내가 너한테 결투를 신청한다 그러면 나 결투 안 해 이럴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거고 폭력이 일상화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것을 근데 이제부터 역사적인 안목이 들어가는 거죠. 역사를 해석하는 안목이. 그렇게 놔두면 근대 국가가 질서가 유지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수치심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걸 이렇게 길들이는 그래서 공격 본능을 억제하는 뭐 그런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뭐냐면 궁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궁정. 과거에는 다 그 절대 왕정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그냥 다 기사였죠, 기사. 근데 이제 절대 왕정이 되면서 궁정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춤을 추고 이런 걸 해야만 귀족 대우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힘 세고 칼 잘 쓰면 다 귀족이야. 뭐 농지만 있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춤을 출 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섬에 유배돼서 감옥 살려다가 이제 어떻게 탈출해서 돈도 보물섬에서 얻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러 돌아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칼싸움 배우고 그다음 뭘 배우냐면 춤추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귀족 이 쌍놈이 아니고 귀족으로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춤을 출 줄 알아야 되고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 행동 양식을 국가에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정에 들어와서 궁정 귀족들이 하는 그 어떤 식사 예법, 춤추는 예법, 여러 가지 몸을 가리는 예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도 엘리아스의 표현에 의하면 17세기를 전후로 해서 궁정 예절이 갖춰지는데 그게 18세기가 되면 부르주아들한테 중산층이죠. 혁명 이후에는 중산층한테 그게 넘겨지고 그다음 19세기에는 뭐예요? 하층 계급에게 이제 그게 전파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 예법,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뭐 예법만 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코 푸는 거, 그다음에 화장실 가서 무슨 그 위생 관리, 그러니까 코 푼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밥 먹다가도 그냥 코를 콱콱 풀고 콧구멍 쑤시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응? 오른손은 밥 먹고 왼손으로 코 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재치기 같은 것도 하면 안 돼요. 제가 파리 유학 가서 처음으로 놀란 게 우리나라는 그 코 푸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코 푸는 건 안 되죠. 우리 식탁 앞에서 코 풀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채기 하는 건 또 굉장히 관대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 재치기를 참더라고. 그러면서 참아요. 어떻게 재치기를 참는지 몰라. 근데 걔네들 또 코는 막 무지하게 밥 먹는데 막 큰데고 막 쑤시고 그래. 참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침뱉기 습관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그 봉건주의 시대에서 근대 절대 왕정을 거쳐서 근대 시민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바뀌고 그 어떤 욕망이나 수치심 같은 것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근대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이성적이고 합리화된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의 국가가 요구하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정체성으로 길들여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길들여지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요거 끊고 갑시다.